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우리 미래인 독서, 사실적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 녹화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설명을 해서 좀 드릴게요. 사실적 읽기. 우리가 사실적 읽기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들어가는 파트를 배우는 거는 이 독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영역에서 사실적 읽기를 포함한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잠깐 제껴두고 잠시 그 문학이라서 잠깐만 치워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실적 읽기부터 독서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가장 기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독서 사실적 읽기를 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구조와 전개 방식 그리고 어떤 내용 일치 어휘까지 이러한 파트들이 이제 당신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혹은 검색을 해보면은 사실 뭐 인간이라거나 아니면 철학 뭐 이렇게만 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글들이 정말 많아요.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글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글은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주장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감정을 선사하기도 하죠. 감상적 읽기요. 그러니까 글이 다르면 글을 읽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글을 읽는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것은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이 독서 과목에서 공부할 것들은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하고 비판하고 창의적 대안을 떠올리면 방법 읽어보고 또 감상적 읽기 문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상적 읽기 같은 것들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사실적 읽기에서 확인할 파트는 바로 뭐냐?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와우, 나.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의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글의 화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중심 내용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찾아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핵심어를 파악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사실적 읽기, 커피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을 때도 어떤 것을 확인할 거냐면은 가장 먼저 핵심어를 찾는 활동을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어와 화제를 파악해주고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파악해줘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장들은 일단 잠깐 제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중요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이거 저랑 방학 동안에 함께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상중하 정도로 나눠서 중요도를 체크한 다음에 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꼭 파악해줘야 되는 것으로 하에 해당되는 것들은 잠깐 넘기는 것들로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온 다음 바로 나타나는 어떤 문장들 혹은 예시가 나오는 문장 바로 앞문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의 중요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앞문장을 당연히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걸 읽는 당신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예시 자체는 사실 앞문장에서 이해를 했다면은 중요도가 좀 줄어들겠죠. 중이나 하 난이도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부분에 나오는 것은 대조라고 얘기를 하는 전개 방식이 사용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대조되는 그 뒷부분에 문장에 힘이 실리게 돼요. 그 문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선 이제 문장 간의 관계 파악, 즉 연결 관계를 볼 거다. 이 연결 관계를 확인을 해준 다음에 우리는 이 연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구조 파악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조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글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글의 유형, 글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진다. 설명적인 글은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와 해결, 서사, 이런 구조들을 지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적인 글은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구조를 가진다. 여기 뒤에 빠져서 설명을 하네요. 요거 확인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큰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구조 속에 다양한 전개 방식들이 사용되어서 전체 글을 이끌어갑니다. 전체 커다란 구조 속에 다양한 전개 방식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전체 글을 이끌어가는데 이런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적자면 이제 대조를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줘요. 우리가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통점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대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A와 유사한 A 다시를 꺼내서 이해를 돕는 거고요. 여기서 이 A 다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겠죠. 그렇게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분류 그리고 분석도 있죠. 분석은 어떠한 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은 어떠한 요소에 따라서 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일문단에서 가장 핵심어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단어가 핵심어일까요? 바로 여기 행랑채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겠죠? 그리고 나는 마지못해 이를 모두 수리했다.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나오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네.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확인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자, 뭔가 문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는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잡았다. 기와를 갈았다. 기와를 간 거 원인 두 번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자, 원인 1로 인한 결과 1이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 2입니다. 각각의 원인들에 해당되는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느낀 것이 많았다.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으로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네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게 자신의 깨달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랑체에서 사람의 몸으로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거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나갑니다. 이번에도 유축 사용되네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뒀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에 안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의 서술 방식을 대표적으로 확장하여서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 구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그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전개 방식은 유추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주제가 결국은 집이 아니라 나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해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커피 이야기는 각 문단별로 핵심어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각각의 어떤 본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핵심어를 찾고 우리가 내용 구조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내용도 전개 방식도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뒤에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다 유추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차이점 이야기하고 있죠. 차이점 이거 분류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조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요 내용을 다른 거 말고 딱 본문대로 교과서대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들어간 거 말고요. 딱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글에 나타나는 방식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구분된다 했으니까 분류고요.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확한 체리는 뭐 어떻대요? 아, 죄송해요. 여기 나와져 있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뭐예요? 이 핵심어를 찾는데 내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일단 반복되는 말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커피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핵심어가 커피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요런 것들 지우기로 했었죠. 예, 요런 것도 지우고 우리가 어떤 핵심어 반복되는 거 찾아라. 여기 나오는 핵심어는 뭐다? 바로 커피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 들어가는 전개 방식은 분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을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지를 통해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개 방식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개 방식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나무까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러면 2번에 사용된 대표적인 전개 방식 분류와 과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어는 뭘까요? 지금 건식법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바로 건식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다음 3번 볼게요. 이렇게 선별한 체리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먼저 선별한 게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2번과 3번은 서로 연관이 깊숙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선별한 체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햇볕 받는 거는 건조시키는 거죠.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유추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행위고요.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라는 것도 건조네요. 체리가 최적 상태의 12.5% 수분을 말릴 때까지 머금을 때까지 2, 3주간 말린다. 2, 3주간 말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건조네요.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서서 얘기했었죠. 뭐 기후에 따라 달라진다. 뭐에 따라 달라 농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에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 둔 거네요. 여튼지간에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도 건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네요. 다 결국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핵심어가 무엇임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핵심어가 무엇임을 얘기하고 있다. 선별한 체리. 이 선별한 체리가 어떻게 되는 것들 바로 햇볕을 맞이하는 과정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을 말리는 과정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서 건조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선별한 체리를 햇볕에 찌우게 만드는 거고 그러한 건조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선별한 체리 햇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건조를 넣고 4번에다가 건조 방법의 중요성 이런 말을 핵심 어구로 넣고 싶은데 여기서 찾는 거는 우리가 핵심 어기 때문에 선별한 체리를 햇볕에 넣는 거 우리가 여기서 건조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는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 지금 표면적으로 단어 찾는 거라서 그래요. 표면적인 단어 찾는 거라서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요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에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교와 대조 이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져 있는 부분들 비교와 대조 사용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문단 볼게요.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많으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의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그 자습서나 아니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자습서라든가 뭐 단계 나누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면은 편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내용 일치해서 틀리면은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잠깐만 넘겨놓고 우리는 이 구조와 전개 방식의 파악, 핵심어 파악 이거에 조금 치중을 두겠습니다. 내용 일치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어는 무엇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건조 작업이다. 이게 약간 핵심어만 찾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결국 여기서 핵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말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조 작업의 중요성이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법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2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네요. 결국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구조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건식법의 과정과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습식법. 바로 이제 새로운 녀석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 끊고 2부터 4까지 끊고 5부터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겠죠. 1이 만약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머릿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2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부터 들어가는 것도 본문이겠죠. 5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봅시다. 수치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도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여기서도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어는 뭘까요? 누가 봐도 습식법이겠죠.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자, 습식법도 수확한 체리가 있어야겠죠. 이 수확한 체리 얘기하는 것들 아까 전에 이 1문단에서 나온 관계를 가지고서 쭉쭉쭉 1문단이래. 아까 전에 2문단에서 나온 요 얘기와 겹쳐져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확한 체리 얘기를 하네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은 습식법과 어떤 건식법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용일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가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대요?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이 저장 후에 바로 제거한다라는 거.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6번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세척, 분류, 그리고 어떤 껍질과 과육 제거. 이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자, 2차 분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존재하네요.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 세척이 끝난 뒤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났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에서 36시간 정도가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망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들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2차 분류 과정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과정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8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된다. 그냥 습지법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인 12.5%로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햇볕을 사용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조건이 걸렸을 때 건식법과의 공통점입니다. 여기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햇볕에 말릴 때라는 거예요.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바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는 거죠. 이 파치먼트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과정을 거쳤죠? 발효 과정에 끝난 생두를 발효 과정에 끝난 생두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작업을 펼쳤다는 겁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니까 여기 이 큐어링을 거친 녀석도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 공통점으로 건식법과 습지법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습지법까지 어떤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을 적에 이 습지법은 결국 5번부터 어디까지예요? 8번까지고요. 여기서 5번부터 9번까지 못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9번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 건식법과 습지법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9번을 따로 빼서 본문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음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은 뭐다? 이거 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1입니다. 이제 본문 2 부분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자, 기본적으로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얘기하는 볶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로스팅의 정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로스팅이란 생두를 12에서 20분간 섭씨 180도에서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캐러멜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쉽게 뽑기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을 유추하네요. 일종의 연상인 거죠.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다. 캐러멜화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는 무엇이다? 바로 로스팅이다라는 거죠. 이 로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다른 맛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단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단맛을 못 느낀다고 해서 여기서 단맛을 체크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왜요?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25억 잔.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5에서 8, 9, 그리고 본문 2는 10에서 11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자, 글의 화제는 결국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뭐 커피 원두, 다양한 맛과 향, 커피, 복잡한 과정,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 이 요약하기 부분이 여기 다 설명했어요. 여기 다 설명했고, 여기 있는 이 요약하기 방법이 가끔 나오거든요. 실제로 200자 내외로 요약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요약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삭제, 그리고 선택, 그리고 일반화, 일반적으로 재구성까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삭제는 세부 내용 삭제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세부 내용을 생략하는 거고요. 선택은 중심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선택한 중심 내용들을 이거를 연결 혹은 합치는 거고요. 그렇게 재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녀석이.
그러니까 머리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과 우리가 여기서 본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매직말이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용 구조가 뭐 본문 1과 본문 2만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게 적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2사 문단과 5-8 문단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이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건식법과 습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 커피, 우리가 마시는 커피. 왜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그냥 생두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기본적으로 건식법과 습식법을 거친다. 이 얘기를 얘기해 준 다음에 건식법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건식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연식인 거죠. 얘는 어떻게 가정이 돼요? 수확한 체리를 선별, 세척, 건조, 그 다음에 생도 분리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조점을 강조해서 적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면, 그러나, 하지만, 뭐 반면 정도가 딱 좋겠네요. 반면에 기계를 사용하고 어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다. 그러한 습식법은 체리 선별 작업이 끝난 후 바로 생두를 분리. 습식법이 이제 건식법에 달아나는 이 차이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습식법은 어때요? 체리 선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 하죠? 바로 생두 분리.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세척, 건조 과정이죠. 자, 요렇게 얻어진 것들, 이제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빠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9, 그리고 10, 11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9번, 뭐 한다? 뭐 적어준다? 큐어링 단계를 거친 다음에 수출되고, 이 수출된 커피는 로스팅을 토대로 어떤 다양한 맛과 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